사람은 몸으로 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에 자신만의 리듬을 부여하고 그 리듬을 생명력 넘치는 언어가 되어서 독자의 마음에도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글쓰기만큼이나 책 읽기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만의 박자와 속도에 맞춰서 책을 읽고 작가와 감정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상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감정과 에너지를 주고받을지 기대해보면서 인사드릴게요.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공책 수학 책책 어려워 책 비싸고 책 수액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아는 척 책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들으시면요. 학창 시절에 아주 괴로웠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괴로웠던 괴로웠다고요? 기억이요? 네, 너무 안 좋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다음 중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거. 그거 언어 영역에 나오는 시험 출제 유형인데? 맞습니다. 너무 머리 네. 쥐어뜯던 그때가 맨날 아는 거 찾아야 되는데 맞는 거 찾아서 틀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꼭 처음 했다가 이렇게 고쳤으면 또 처음 게 답이고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언어 영역 수능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소설이에요. 네, 정말 자주 나와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걸 다 수능을 대비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배웠을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요. 다 자기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작품을 읽어본 사람은 진짜 별로 없어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요.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입니다. 학창 시절에 문제집에서 이렇게 네. 지문으로 드문드문 봤거든요. 네. 부분 보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제집에서 항상 나오는 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여자가 백화가 사실 내 이름은 뭐 점순인가 점례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헤어지는 장면이 거의 나와요. 내 진짜 이름은 이점순이야. 이점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전체 줄거리는요. 공사장 날품파리로 살고 있는 그 영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하숙집 주인과 바람을 피다 걸려가지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도망을 치다가 전과자로 한 10년 정도 빵에서 살고 나온 정씨 아저씨랑 만나가지고요. 네네. 둘이 같이 가는데 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고향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그 고향을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그 고향이 산포고요. 가다가 또 술집에서 작부로 일한 여자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여자를 잡아다 주면 뭐 포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나거든요. 네. 결국 셋이 그 길을 같이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좀 그 정이 싹 트는데요. 그 여자가 네. 영달이한테 같이 가자 고향으로 라고 했지만 아니다 라고 작별하고요. 그 정씨 아저씨 따라 산포를 가거든요. 근데 고향을 가면 고향에 포근함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산업화 돼가지고 막 개발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고향이 이미 내 고향이 아니었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산포 가는 길에서 산포가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천포는 들어봤는데 산포 네, 산포. 어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오늘의 그 첫 번째 아는 척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산포는요, 실제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네, 처음에 황석영 작가가 그 목포를 떠올렸대요. 목포를 떠올렸는데 목이 나무 목자잖아요. 네. 그거를 세 개를 써가지고 산이라는 말을 이제 쓴 거예요. 산포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실제 지명은 아니고 그래서 이건요. 사실 공간적 개념, 고향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약간 시간적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 씨가 찾아간 고향도 네. 사실은 옛날에 자기가 뛰어놀던 그런 고향이잖아요. 네. 근데 가보니까 산업화 때문에 막 개발되고 그러니까 내 고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때 산포라는 건 이미 지나간 시간 속의 어떤 고향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 씨에게는 내 고향 산포라는 공간이 굉장히 희망이 가득한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만 가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라는 어떤 희망을 가득 품었던 곳인데 이게 현실과 다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좌절이 컸을 것 같아요.
고향까지 가지 않고 서울 곳곳만 봐도 네.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점벽해도 그런 상점벽해가 네. 없어요. 그러면서 아우 저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 엄청 하고 우리 엄마 뭐 했어? 그런 건데요. 근데 두 분은 고향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고향이요? 네. 저도 고향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서울이거든요. 진짜 믿기 어려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평범한 서울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서울이긴 한데 네. 그냥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그 주택가 풍경,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고무줄놀이하고 달리기 네. 시합하고 맞아. 네, 땅 따먹기 하고 아. 요랬던 되게 정겨운 그때부터 시간들. 땅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네요. 근데 이게 세대에 따라서 진짜 고향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 그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고향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울컥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꽃피는 곳이잖아요. 네. 나의 살던 어? 고향은 약간 땅에서 꽃으로 살짝 이미지를 세탁하시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고향의 개념은요. 어떤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때 마을 어르신들,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 이런 것들. 네. 근데 서울에서 와서 살아서 여기서 30년을 살아도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누가 사는지 모르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그 아릿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반면에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네, 고향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내가 태어난 곳, 나 어느 병원이야, 뭐 이런 식의 맞아. 얘기여서 왜냐하면 그 공동체 음.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레고로 집 만들어봐 하면은 네. 이렇게 쌓아서 아파트를 만들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네. 게다가 애들이 막 디지털로 침잠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친구 필요 없이 혼자서도 잘 혼자서. 놀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인터넷으로 작업하죠. 네, 네. 그리고 배고프면 배달 앱으로 뭐 시켜서 네. 먹잖아요. 조금 외롭다, 뭐 심심하다 하면 OTT 그걸로 막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몰아보고 혼자 지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개인화된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나 혼자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뭐 팀워크로 뭔가 같이 한다거나 모인다거나 네. 이런 거가 좀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산포 가는 길이라는 제목만 봐도 약간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혼자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을 하잖아요. 이런 걸 영화에서도 한 장르로 담아내는 게 로드무비라는 게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을 하면서 네. 발생하는 사건들. 네. 이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 4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그 로드무비가 옛날 분들을 위해서라면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성기, 이미숙 이런 분들이 주연했던 고래사냥. 요즘 분들을 위해선 아이유, 강동원, 송강호 이렇게 주연을 했던 브로커라는 작품. 프로커 나 맞아요, 그거 맞아요. 봤어. 네. 봤어요. 네. 이런 게 로드무비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무비는 결국 낯선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되게 친밀감을 쌓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로드무비의 전형적인 소설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이 소설입니다. 네. 교과서에 실렸던 책에서 지레 겁을 먹고 아니 뭘 또 빨리 속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렇게 편하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산포 가는 길. 네. 한번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는 척 책방의 묘미죠.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진보당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왔습니다. 네, 강성입니다. 올해 4월에 치러진 전국 유일한 선거였어요. 전주 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의원님 개인에게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당선될 것 같지 않았던 당이고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당선됐지? 라고 하는 게 되게 놀랄 만한 일이고
민심이 그렇게 무섭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만큼 책무도 굉장하실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짧은 임기만큼 뭔가 더 바쁘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 같아요. 24시간 딱 쪼개가지고 네. 지내고 계신가요? 네, 4월 5일 날 당선이 돼서 저는 재선거라 그렇죠. 바로 당선증을 받고 국회로 와야 돼서요. 사실은 되게 경황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국회에 적응하고 있고 네. 또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 전주하고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서글서글한 인품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선택해주신 인생 책 바로 전태일 평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일까요? 1970년 11월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만 22살 젊은 육신에 불을 댕긴 청년 전태일. 전태일 평전은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며 겪은 노동 현장의 참상, 그리고 그 참상의 배후인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 몸부림치는 청년 전태일의 일생을 담은 책입니다. 각박하고 처절한 노동의 현장을 밝히는 불꽃이 되어 사라진 전태일. 그는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전태일, 열사 이러면 뭔가 치열하고 뭔가 강렬하게 항거했던 사람만 떠올렸거든요. 이런 내용이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까요? 맑은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이 깊었으며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며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 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이 부분이 15소년 전태일이 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한 이후에 쓴 일기인데 학교 체육대회 굉장히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정말 순수한 마음의 소년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태일 하면은 약간 좀 투쟁, 한거, 뭐 분신 좀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쵸.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떠오르는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네. 풀빵. 기억하시죠? 네. 풀빵. 네. 이 차비가 30원이었는데 차비를 풀빵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공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아유,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집에 걸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좀 따뜻한 느낌, 풀빵이 생각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이 전태일 평전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91년도에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이 책을 만났고 네. 그 책을 보면서 제 인생이 저는 바뀌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인생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거든요.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도 저는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을 갔고 만약 이렇게 살게 되면 대학 나와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렇게 사는 일상 생활을 살았겠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죠. 제가 생각했던 이 세상과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했던. 그래서 정말 행복은 뭘까?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뭘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살을 살고 자기 한 생을 다 한다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네. 80이나 100세를 살아도 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텐데 나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처음 하게 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성희 의원님의 인생책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노동자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평생 노동자로 살았죠. 그러면서 누군가의 아픔에 정말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공감하고 함께 느끼며 지냈는데 의원님도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굉장히 평범한 노동자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은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네. 당시에 2002년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효순이 미선이가 장갑차에 기억나요.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활동하다가 노동 현장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갔던 곳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었는데 네. 버스와 트럭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저는 버스에 바닥 합판을 조립하는 조립공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공장에 약 4,000명 정도 되는 정규직 인원 속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 업체 일로 와서 이것 좀 갖고 와. 뭐 이것 좀 해. 아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없이 살았던 노동자들이었죠. 그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만약 다치면 지금은 다 산재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일하다 다치면 내 돈으로 치료해야 했고 그래도 만약 며칠 만약 회사를 빠져야 될 만큼 크게 다치면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얘기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도 굉장히 그 서러움과 속상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잠깐 말씀하셨지만 뭔가 불합리한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평전에서도 그 여공들에게 그 노동을 착취하는 모습 보고 이 분노를 막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마음을 그 동요하게 했던 뭐 사건이 있을까요? 제일 아무튼 우리 노동자들 속에서는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건 임금 인상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었고요. 네. 제일 요구했던 건 안전화 주라는 거였어요. 안전화. 네, 신발, 안전화 신발인데 우리한테 주는 안전화는 미처 2달이나 3달이 지나기 전에 앞에가 벌어지는 안전화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버릴 수밖에 없는 네. 안전화였는데 우리도 정식 직원이 쓰는 안전화, 깨끗하고 튼튼한 안전화 줘라.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안전화. 네. 그리고 똑같은 작업복 줘라 우리한테도. 뭐 이런 요구를 하면서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노동조합을 만들자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야, 현대자동차에서 10년 정도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8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셨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일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오랜 투쟁의 결과잖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네. 아팠던 기억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10년 투쟁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고 그리고 구속됐고 수배도 당했고 결국은 손배가압류도 당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이 했던 조합원들 중에서는 과정에 이혼하거나 이런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10년을 보내고 나서 정규직이 되었을 때 네.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야 우리 정규직 되면 우리가 돼지를 한 마리 잡자 뭐 소를 한 마리 잡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즐거웠죠 사실 기쁘고 행복했는데 글쎄요 왠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왠지 이 정규직이 된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정규직이 된 우리 전주 공장의 약 800명 정도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었는데요. 네. 그 자리를 우리보다 더 못한 촉탁직 계약직으로 채워졌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네. 정규직이 됐지만 네. 내가 일했던 그 자리에는 이제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게 파견법이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은 내가 했던 똑같이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몇 달 뒤면 내가 계약 해지 당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안해요. 네.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규직이 되셨었잖아요. 근데 왜 3, 4년 있다가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같으면 뼈를 묻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한 20년 정도 정규직 생활을 하고 나면 60세 정도에 퇴직할 거고 그러면 그때 동안 모아두었던 연금이니 뭐니 하면서 노후를 이렇게 보낼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고 당시에 택배 노동자들이 1년에 22명이나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퇴사하고 택배 노동자로 옮겨가게 됐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대단하시다. 보통은 자기 배 부르면 눈 그냥 감잖아요. 그러니까. 남 안 보거든요. 네. 그런데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전태일 평전에도 네. 전태일 열사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싱을 해가지고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를 받았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재단사가 돼야겠다. 네. 재단 보조를 가면서 월급이 반 이하로 팍 깎여요. 지금 의원님도 보니까 한 8천 연봉 되는 게 택배 그 일을 하시면서 3천 정도로 반 이하로 팍 깎여서 거의 지금 전태일 열사랑 비슷하게 네. 가셨는데 여기 전태일 열사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집에 갖다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의원님은 8천 이렇게 찍히다가 3천 이렇게 찍히면 그때 현타는 안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반대하시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네. 우리 어머니는 되게 신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고 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간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아니 왜? 그래도 더 버텨야지. 그랬더니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훌륭하시다. 우리 각 씨는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해. 내가 돈은 내가 이제 벌게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아내분이요? 다니고. 예. 어머 아내분이 대장부시네요. 와 세상에. 가족분들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택배 노동자로 이직한 이후의 삶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연봉도 많이 깎였지만 뭔가 바뀐 환경들이나 일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택배 노동자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바로 원래는 택배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네. 이 준비도 하고 했는데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는 여기 와서 같이 나랑 배송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좀 가르쳐줘라. 예전에 투쟁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사측을 만나서 네. 교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원들을 더 많이 우리가 늘려낼 건지 어떻게 싸워야 될 건지 현대차 10년의 투쟁을 노하우로. 맞습니다. 네. 근데 택배 아저씨 하면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환영받는 직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21세기 산타. 네. 우리 집 댕댕이도 택배 아저씨 소리만 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또 이 작업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네. 택배 아저씨를 만나면 되게 기쁘고 행복한데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배 아저씨를 만나면 좀 불편하죠. 몇 시간만 뛰어다녀도 이미 온몸이 다 젖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스로 느끼거든요. 내 몸에서 땀 냄새가 난다는 걸 스스로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을 만나러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불편해한다는 걸 알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 갑질이에요. 걸어서 배송하라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말도 있죠. 안 돼요. 못됐다. 그러니까 저는 택배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 조건도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만 네. 더 중요하게는 사회적 인식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왠지 뭔가 좀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냐. 근데 그걸 바꾸는 것을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노동 조건과 우리의 임금과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만이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사람들 곁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 몇 년이 제 인생에서 정말 저는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한 일을 하셨네요. 저희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영상인가요? 정확하게. 택배는 먼저 그러니까 서브라고 합니다.
물건들이 다 우리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효자동, 효자 1동, 2동, 3동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물건을 분류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이게 뚫려 있는. 네, 그냥 운동장 같은데 천막을 하나 쳐놓고 비만 살짝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현장인 거죠. 근데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택배 현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지방에 있는 택배 현장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눈보라가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눈보라가 치는 것들이 다 현장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눈보라가 치지 않더라도 한겨울에는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환경에서 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한여름에는 그 공간에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그렇죠. 선풍기를 틀 수도 없고 그런 공간에서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지금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도 최소한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다치면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라라는 게 기본 요구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그런 요구를 사회적으로 했고 그게 잘 안 돼서 파업도 세게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분류 작업은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작업은 따로 분류하시는 분들을 따로 고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다치면 충분히 치료받고 쉴 수 있는 현장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라도 일할 수 있는 현장 만들어줘라라는 것이 지금 택배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희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불꽃이라는 강렬한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평화시장의 힘없는 노동자 중에 한 명이었죠. 전태일.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옥편을 찾아가면서 근로기준법을 읽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그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킨 게 바로 근로기준법이었던 거죠. 의원님께서도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된 본격적인 그 불꽃 뭐였을까요? 아까 91년도에 이 전태일 평전을 처음 보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살 때 이미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특히 네. 그 중에 하나가 5.18이었어요.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사회가 이거 뭔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학생운동에 아주 열심히 뛰어든 사람이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서 그러면 내가 이런 활동을 어디 가서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의원님의 신념이 인생을 걸고 억압받고 탄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게 신념이라고 해요. 그렇게 노동운동을 쭉 해오시면서 사실 늘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부딪혔던 기억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방, 회사라든지 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은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더 힘든 건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근데 우리 더 같이 끝까지 해야 되지 않아? 아니,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정에 있는 여러 동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 의원님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근데 사실 이 투쟁의 끝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념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저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저 말고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선배들과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 보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땅을 밟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럼요. 그 네. 누군가의 발전에서 제일 앞서간 게 이 전태일 열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영복 교수님이 전태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게 있더라고요. 전태일은 횃불이었다. 우리 사회에 감추어진 얼굴을 들추어낸 횃불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횃불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어두운 가운데 정말 멀리서도 눈에 띄는 한 줄기 어떤 지표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뒤에 후배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셨는데 지금 위원님의 또 인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뭐 평행이론까지는 아니어도 네. 비슷한 점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셨을 것 같아요. 그 전태일 열사가. 그렇죠. 위원님한테 전태일이라는 이 인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이런 거 못해. 이런 게 저는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난 잘하는 게 없어.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무슨 학생 운동을 할 때도 무슨 막 뛰어난 이론가이지도 않았고 막 정말 용감하고 막 이런 투사도 아니었고 노동조합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되게 비하하기도 했고 네. 그랬는데 전태일은 자기 스스로를 바보의 회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나 잘하고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거, 나 여기서 같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네.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노동운동 그 현장에 계속 있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난 달라, 난 특출나라고 한다면 절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이번엔 이제 좀 쉬어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일단 물 한 모금 네. 죽이시고 권진영의 휴게소 시간 왔습니다, 의원님. 제가 오자 토크 준비했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5글자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요즘 고민은 뭘 타고 갈까? 뭘 타고 갈까? 어디요? 어디 가시게요? 요새 고민은 사실은 네. 일정이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각종 어떤 현장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오늘도 그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신 그 투쟁의 현장에 또 가야 되고 전주에 또 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전주에서 또 주민들이 또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이래서 전주를 왔다 갔다 하려면 차 타고 가면 이게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네. 이 기차표 예매하는 게 요새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만큼 가야 될 현장이 많으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의원님. 다음 질문은 나의 장점은? 여기서 되게 고민하시네. 그러니까요. 고민하시는 게. 글쎄요. 장점은 잘 모르겠는데. 장점. 근데 제가 꼽아드리면 네. 진정성 있네. 맞아. 오. 진정성이 느껴져요. 의원님. 맞아요. 전태일 열사도 그렇고 네. 뭐 배운 것도 없고 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그 근로기준법 이거를 독학하면서 진정성 있게 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데요. 맞아요. 보시면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 옆에 계속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신 지금도 그 사람들 옆에 있는 걸 맞아. 보면 그러네요. 네. 아마 그 진정성을 읽어냈기 때문에 네. 당선이 되신 걸 거예요. 진정성 있으니까 또 네. 장점을 말씀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 프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왜요? 막 이렇게 막 띄워주는 프로인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뭐 차 타고 다니기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비행기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별명이 뭐야? 궁금하네요. 말하면 안 되는. 괜찮아요. 왜요? 오늘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아니 할게요. 사실 제가 별명이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오는 별명이 진짜 있는데 궁금해요. 그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누가요?
아내분이요? 별명은 어리버리예요. 어리버리. 어리버리네. 예. 어리버리. 네. 근데 왜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어리버리 했다고 해가지고 의원님 저 모태 어리버리. 저 어리버리 개그로 데뷔했잖아요.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년 후 모습? 1년 후 모습?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 너무 좋죠. 와. 변함없이. 지금 그대로 또 국회의원도 다시 이렇게 네, 이것까지. 계속 있으셔야죠. 아,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었네요. 네. 의원님의 센스 있는 오자 토크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성휘 의원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한석의 기적입니다. 지난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운동하면서 이건 되겠는데? 라는 느낌 좀 오셨어요? 이것도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저는 사실 7월 달부터 내가 당선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정말요? 작년 7월이요? 네. 오. 그러니까 작년 6월인가 이 전 이상직 의원이 낙마하면서 여기서 전주에서 재선거를 한다는 게 결정됐거든요. 네. 작년 7월부터 저는 당선 확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건 충분히 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막 졸라대기 시작했죠.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빨리 뭘 합시다 좀 뭐를. 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확신이 있었고 네. 제가 주민을 처음 만난 건 10월 16일이었거든요. 네. 10월 날짜도 16일 날.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10월 16일 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비 후보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진보당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가게를 방문했는데 가게 사장님의 반응은 뭐였냐면 빵집인가요? 중국집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금은빵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정당이라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사람은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석의 기적을 이뤄내신 거예요. 이제 내년 총선까지 한 10달 남짓 남았는데요. 실제로 뭐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짧잖아요.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 내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기적의 한석 그러면 네. 기적 같은 한석을 이뤘네요. 정말 당선된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한석의 기적이라는 말은 네. 한석이 불러올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 슬로건으로 그러네요. 한석의 기적을. 그렇잖아요. 기적의 한석 그러면 네. 한석 되는 게 기적입니다라는 거고 한석의 기적이라는 말은 이 한석이 불러올 기적이 뒤에 또 있단 말이에요. 맞네요. 의원님. 그래서 한석의 기적이라는 말은 비록 지금은 진보당의 한석이지만 내년 4월에는 우리가 정말 돌풍을 일으킬 거다. 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 진보 정치의 진면목을 더 많은 의원들과 함께 네. 대한민국을 정말 깜짝 놀래킬 새로운 정치 혁명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 정도 돼야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낼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전태일 평전.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스스로 자괴감에 들면 안 된다. 스스로 나는 나약한 존재,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되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하? 이런 것에 젖어 있었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게 되게 부질없고 아무리 그렇게 나 스스로를 비하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어딘가에는 쓸모 있는 존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지 말고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했으면 좋겠다. 네. 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영 씨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땠어요? 아우, 미소가 답해지잖아요. 의원님 여러 가지 미 중에 뭐 섹시미, 터프미, 지적미 중에 인간미가 너무 느껴져서 네.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식당에서 4,200원짜리. 4,200원. 자, 이시안 작가는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영화들을 보면 히어로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화의 영웅 말고요. 진짜 우리 옆에서 지금의 우리 삶이 가능해 주도록 한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영웅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의원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진보당을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돌풍으로 꼭 새로운 진보 정치의 진면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의정 활동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세상에 맞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개척해낸 여성들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이 시대의 원더우먼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문구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소년기를 보내는 인구의 절반이 바로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권리와 기회 보장 문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죠. 힐러리 로뎀 클린턴과 그의 딸 첼시 클린턴은 휠체어를 탄 뮤지컬 배우 알리 스트로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수영선수 다이애나 니아드 등 현실에 맞서고 의문을 던지고 목표를 이루는 배짱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이렇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배짱 좋은 여성들을 위하여 건배! 책 배짱 좋은 여성들입니다. 밀라노와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논나를 합쳐 만든 이름 밀라논나. 1952년생 멋쟁이 할머니인 저자 장명숙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무려 92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녀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소통하며 성공보다는 성장을 권유하는 어른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에요.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기까지 그녀가 보내는 빛나는 응원은 햇빛처럼 따스하게 느껴지는데요. 무해한 영감을 주는 밀라논나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문화와 폭력입니다. 중국 전족에 대해 아시나요? 전족은 여성의 발을 천으로 꽁꽁 동여매어 성장을 멈추게 하는 풍습인데요. 무려 1000년에 걸친 역사가 있는 풍습입니다. 책은 작은 발을 탐하는 남성의 욕망과 그동안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전족 띠를 맨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고 있는데요. 서평자 이인택 울산대학교 중국어 중국학과 교수는 만약 내 발이 꺾여 묶여버린다면, 그리고 평생 뒤뚱거리며 생활하다가 인종을 맞는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역지사지해본다면 그 평생의 고통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담론 당사자인 전족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저자의 견해에 감탄합니다. 1000년에 걸친 전족의 역사, 여성 주체적 시각에서 본 욕망 그리고 굴욕, 문화와 폭력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언젠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이야기로 바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되리라고 믿는 이야기 중독자 김현수 작가의 9년 만의 신작 소설집 종말 이후의 사랑에 대한 8편의 이야기 이토록 평범한 미래입니다. 두 번째 책은 제61회 카네기 메달 수상작이자 상실의 순간과 그 후에 찾아오는 삶의 선물에 대해 10대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청소년 소설 삶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인생의 진실을 아름답게 그린 팀 보울러의 리버보이입니다.
당당한 여성, 원더우먼을 테마로 오늘 모익지 함께 해봤는데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태도에 감탄하기도, 공감되기도 하셨나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해주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죠?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